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핫하죠? 글로벌 제약사, 특히 최근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라이 릴리, LLY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라일릴리. 요즘 워낙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특히 그 핵심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만성대사질환 시장, 구체적으로는 GLP-1 계열 치료제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죠. 맞아요.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 약들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 이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빛과 그림자죠. 네, 이 양면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것. 당신이 이 기업의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일라이 릴리의 핵심 비전부터 좀 짚어보죠. 원래 비전은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세계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아주 거창하고 좋은 비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와서는 그 말씀하신 GLP-1 치료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를 통해서 만성 대사질환 시장을 공략하겠다, 거의 지배하겠다는 수준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LLY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봐야겠죠. 목표 시장은 명확해요. 전 세계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네, 거대한 시장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이 GLP-1 계열 약물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중작용제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 전망치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여러 시장 조사기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2030년까지 이 시장이 무려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네,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정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3년, 그러니까 2028년 정도까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충분히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800억 달러 시장을 두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가 거의 양분하는 구도로 가고 있죠. 맞아요. 완전 양강체제죠. 근데 일라이 릴리가 마운자로랑 젯바운드의 그 뛰어난 효과, 이걸 앞세워서 정말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막 늘려가고 있어요. 네, 효능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목표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 GLP-1 시장 전체에서 자기들이 40%에서 45% 정도는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45%.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출 목표치도 나왔어요. 2028년까지 딱 3년 뒤죠. 마운자로랑 젯바운드 이 두 개 제품만 합쳐서 연매출 32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와, 두 개 제품만으로요? 300억 달러가 넘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28년 예상 시장 규모 8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40%에서 4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물론 이건 중간 목표고요. 2030년에는 이 두 제품 합산 매출이 630억 달러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2028년 목표는 그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현실적인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목표고 또 성장세가 눈부신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다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이 점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특히 경쟁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CAC. 이 관점에서 보면 마냥 또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LTV와 CAC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LTV부터 보면 만성질환 치료제라는 특성상 환자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평생 또는 아주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당뇨나 비만 같은 건 꾸준히 관리해야 하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LTV, 즉 고객 한 명이 평생 회사에 가져다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뭐 다른 일반 소비재나 단기간 쓰는 치료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제파운드 같은 경우 한 달 치료 비용이 $1,000가 넘는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월 $1,000 이상인데 이걸 뭐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 한 명당 발생하는 총 매출액이 정말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LTV가 극도로 높은 이유죠. 반면에 이 고객을 처음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CAC는 또 엄청나게 들잖아요. 신약 하나 개발하고 임상시험 다 거치고 하려면 천문학적이죠. 보통 신약 하나에 R&D 비용만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상 첫 고객을 얻기 위한 비용, CAC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라일리리의 전략 자체가 이 높은 초기 CAC를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그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LTV를 가진 소위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한 번 성공하면 초기 비용 뽑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약? 정확합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워낙 효과가 뛰어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다 보니까 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즉 CAC를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은 LTV가 CAC의 몇 배 정도 되기를 기대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LTV-CAC 비율이 10대 1 이상은 되어야 성공적인 블록버스터로 봅니다. LTV가 CAC보다 10배 이상 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일라일리리가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 핵심적인 논리 근거입니다. 네, 초기 비용이 아무리 막대해도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워낙 어마어마하다는 점. 이게 바로 지금 일라일리리가 제약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가속화 가능성, 그리고 경쟁 우위, 이걸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성장성의 희소성입니다. 요즘 많은 대형 제약사들이 기존 약들 특허 만료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어렵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파이프라인 고갈 문제, 특허 절벽 문제 늘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일라일릴리는 이 GLP-1이라는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에서 확실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희소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산업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가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의 우수성입니다. 지금 주력인 마운자로, 젯바운드 같은 주사제 말고도 앞으로 나올 약들이 또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먹는 형태의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 같은 거요. 아, 경구용 치료제. 주사제보다 훨씬 편리하니까 시장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GLP-1뿐만 아니라 다른 작용까지 같이 하는 다중작용제 같은 더 진보된 형태의 신약 후보 물질들도 계속 개발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일라일릴리가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은 결국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높여서 현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후속 타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안정적인 독점적 현금 흐름입니다.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제한된 경쟁 속에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네, 특허 기간 동안은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뭐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다른 산업의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성장성, 파이프라인, 안정적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프리미엄의 근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목표 PE 배수 자체도 굉장히 높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일라일릴리 PE가 S&P 500 평균 한 20배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훨씬 높고 제약산업 평균 15에서 20배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네,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 기대를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들처럼 PE를 40배에서 55배 수준까지 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0배에서 55배. 와, 정말 높은데요. 물론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실제로 이익 성장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이 높은 배수 부담은 점차 희석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만약에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대감뿐인지 아니면 실제 재무적인 효율성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건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 높은 프리미엄을 갑자기 무너뜨릴 만한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이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들,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거요. 그건 어떤가요? ROA 중요한 지표죠. 최근 연환산 기준으로 보면 한 3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분기별 순이익 변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30%대면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 평균 ROE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한 15%에서 25%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최소 5%P에서 10%P 이상 높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상당히 높네요. 역시 그 GLP-1 제품군의 힘인가요? 네, 그 덕분이죠. GLP-1 프랜차이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또 높은 마진율,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R&D 비용이나 생산 설비 투자 같은 막대한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비용 분담에도 불구하고 ROE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또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아주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자산 이익률 ROA는 어떤가요? 그것도 좀 높게 나오는 편인가요? 네, ROA도 한 10%에서 15% 수준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ROE도 그렇고 ROA도 그렇고 일단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효율성 지표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성공한 신약들은 보통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죠. 원가 비중이 낮으니까요. 이 높은 이익률로 R&D 비용이나 영업, 마케팅 비용 같은 고정 비용들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효과. 맞습니다. 2025년 추정치를 한번 보면요. GLP-1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마운자로랑 젯바운드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으로 아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이 제품들의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8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 2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은 최소 25%에서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성장률이 25%에서 40%. 정말 폭발적이네요. 매출 총이익률도 80% 이상이면 거의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반면에 기존의 다른 당뇨병이나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은 이제 매출 비중이 50% 아래로 좀 줄어들 거고요. 성장률도 연간 한 3%에서 8%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성장의 핵심 동력은 GLP-1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약이라는 게 한번 개발이 딱 끝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R&D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또 생산 원가 자체도 매출 규모에 비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네, 고정비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매출이 예를 들어 10%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폭인 18%에서 2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영업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수익 제품 믹스 효과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성공만 한다면요. 하지만, 항상 하지만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약산업이라면 항상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리스크, 바로 신약 개발 실패 리스크와 약가 규제 리스크,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일라일릴리는 최근 GLP-1 약물의 성공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 약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약가 인하, 이게 제약사에게는 정말 가장 무서운 리스크 중 하나죠. 맞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 제약사는 이런 정책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일라일릴리처럼 특정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는 정부나 보험사에서 약값을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이게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은행이 대출 부실로 대손상각 처리하는 것처럼 제약사는 약가 인하로 순이익이 직접적으로 깎여 나가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약가 인하는 제약사의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GLP-1 제품군, 그러니까 마운자로랑 젯바운드의 평균 약가가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GLP-1 제품 매출 총이익률이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약가가 10% 내려가면 그 매출 감소분 대부분이 거의 그대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거의 1대1로 영향을 받는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5년 GLP-1 매출을 한 250억 달러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여기서 약가가 10% 인하되면 매출이 25억 달러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최소 18억 달러에서 22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8억 달러에서 22억 달러. 이게 회사 전체 연간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의 순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10% 이상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회사 전체 순이익의 10% 이상이 약가 10% 이하만으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주가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10% 인하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만약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약가 협상력이 정말 강해져서 메디케어 협상 같은 걸 통해서 핵심 GLP-1 제품 가격이 20%나 인하된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네,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회사 전체 매출이 약 15% 정도 감소할 수 있고요. 순이익은 무려 25%에서 3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익 감소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일라일릴리의 성장 스토리가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커지겠죠. 그러면 주가에 적용되던 높은 멀티플, 즉 PE 배수까지 같이 하락하는 멀티플 디레이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 주가에는 35%에서 45%에 달하는 아주 심각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가 일라일릴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장기 리스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약가 리스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일라일릴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역시 그 핵심 기술 자산의 가치 때문이겠죠.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성분 기반의 GLP-1, GIP 이중작용제 포트폴리오, 즉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이 두 제품의 가치가 워낙 강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 두 제품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라일릴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이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핵심 기술 자산의 가치를 한번 정량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먼저 이 핵심 포트폴리오, MRG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MRG가 회사 전체 순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추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030년 예상 매출 컨센서스가 아까 620억 달러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약 84조 원에 달하는. 네. 근데 2030년까지 안 가고 당장 2025년 기준으로만 봐도요. 최근에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이 MRG의 순이익 기여분은 전체 순이익의 60%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0% 이상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5년 순이익의 절반 이상은 이 두 제품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MZ 두 제품 합산 매출만 8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죠. 만약에 이 기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만약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라이릴리의 매출 성장률은 아마 업계 평균 수준인 한 자릿수 정도에 머물렀을 거고요. 네, 평범한 제약사 중 하나였겠죠. 그렇죠. 당연히 GLP-1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잡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글로벌 제약사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MZ 기술 자체가 지금 일라이릴리가 누리고 있는 높은 기업 가치 프리미엄의 핵심 원천이고 또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거의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없었다면 잠재적으로 수백억,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 프리미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 자산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 우위는 정말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기술적 해자, 못,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과연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경쟁자들이 금방 따라올 수 있다면 그 우위는 오래가지 못하겠죠. 경쟁사들이 얼마나 빨리 비슷한 약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라일릴리의 해자가 단순히 그냥 약효조원 신약 하나를 우연히 개발했다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GIP와 GLP-1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 이중작용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차별화된 지점이고요. 네, 기존 GLP-1 단일 작용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일라일릴리가 R&D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매출액 대비해서 약 25%에서 28% 정도를 R&D에 투자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R&D 투자액만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습니다. 11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상당 부분이 바로 이 GLP-1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하는 데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 개발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약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R&D뿐만 아니라 생산 캐파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일라일릴리가 수십 년 동안 당뇨나 내분비학 분야에서 쌓아온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여기에 MEZ 자체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까지 더해져서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일종의 독점적인 지식자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각도로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 일라일릴리처럼 혁신적인 이중작용제를 개발하고 또 대규모 임상시험을 다 거쳐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에서 7년, 꽤 긴 시간이네요. 네, 비용도 문제죠. 후보물질 발굴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 그리고 글로벌 임상시험과 승인 신청까지 다 합치면 누적 비용이 수십억 달러, 어쩌면 1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이요? 와. 게다가 신약 개발 성공 확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건 정말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해자는 상당히 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자가 깊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일라이릴리도 언젠가는 따라잡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원한 해자는 없겠죠. 하지만 일라일릴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먹는 형태의 GLP-1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계속해서 다음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GLP-1 분야에서 일라일릴리가 계속해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즉, 해자의 지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자가 상당히 깊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거군요. 그럼 이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이 마운자로엔 제빵음도 포트폴리오 자체의 내재 가치를 한번 숫자로 추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2025년 기준으로 이 MZ 포트폴리오가 회사 전체 순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약 90억 달러 정도로 봤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였죠. 여기에다가 보통 혁신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에 적용하는 PE 배수가 한 35배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90억 달러 곱하기 35배. 그러면 얼마죠? 계산해 보면 약 3,150억 달러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25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와, 3,150억 달러. MGF 포트폴리오만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른 추산치입니다. 당시 엘릴리씨 시가총액이 약 7,400억 달러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이 MGF 포트폴리오가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 거의 43% 가까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동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 기술이 앞으로 만들어낼 미래 현금 흐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총의 40% 이상이 이 두 제품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이 성공적으로 출시돼서 이걸로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순이익을 더 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경구용 약물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이 추가 순이익 20억 달러에 아까 적용했던 PE 35배를 곱하면 700억 달러라는 추가적인 기업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700억 달러 추가 가치? 네. 이게 당시 시총 7,400억 달러 대비해서 약 9.5%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오르포글리프론 하나만 성공해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추가 상승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확장이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확실히 기술 자산의 가치와 그 확장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네요. 그렇다면 최근 실적은 이런 높은 기대감을 실제로 얼마나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1분기,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한번 보죠. 특히 핵심 동력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 증가율, 이게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나 증가한 12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장세였죠? 45% 성장, 대단하네요. 근데 EPS는 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넌 GAP EPS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하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이건 아마 R&D 투자나 다른 비용들이 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비용 증가가 있었군요. 그래도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나요? 총마진율이 83.5%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게 바로 고마진 신약, 즉 MJ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아, 수익성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네요. 역시 핵심은 MZ 매출이었겠죠? 네, 당연합니다. 1분기 실적에서도 이 MZ 제품군의 성장이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런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그 예측을 뛰어넘었나요? 네,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38%면 1분기 45%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네요. 3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72%요. 와, 젯바운드 성장세가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 550억, 570억 달러에서 600억, 62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 새로운 가이던스를 충분히 뒷받침하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결과였죠. 수익성 측면은 어땠나요? 1분기에 비용 증가 영향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2분기에는 개선됐나요? 네, 수익성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제 총 마진율은 85%로 1분기보다 더 개선됐고요. 영업이익률도 약 46%를 기록하면서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오, 마진율이 더 좋아졌군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마 고수익 제품인 MJ 비중이 더 늘어난 효과와 함께 생산량이 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또 비용 관리도 예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았네요.
네. 사실 실적 발표 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A 베이스 시나리오는 M제 배출이 한 70%대 성장하고 가이던스를 충족하면 매수 유지 의견. B 배열 시나리오는 M제 배출 성장이 50%대 이하로 둔화되고 가이던스를 하회하면 비중 축소. 그리고 C 불 시나리오는 M제 배출이 80%대 이상 성장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강력 매수 의견.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 불시나리오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분기, 2분기 모두 핵심 포트폴리오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장기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은 결국 이 비만당뇨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맞춰줄 만큼 생산 능력을 제때 잘 확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실행력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성장은 당연히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어지고요. 이건 또 회사의 재무 건전성으로 나타납니다. 1111은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시 R&D 투자와 생산설비 증설에 아주 공격적으로 재투자하고 있거든요. 미래 성장을 위한 자산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생산 설비 증설 투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한때 그 위고비 공급 부족 문제로 좀 애를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주가도 좀 출렁했었죠. 네, 일라이리리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인지 정말 수십억 달러를 선제적으로 쏟아부어서 생산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핵심 제품의 매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이 공급 부족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죠. 상당히 우수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오네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약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본질적인 리스크, 바로 파이프라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니까요. 이게 항상 주가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라이리리처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주식은 이런 파이프라인 관련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 리스크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역시 GLP-1 시장 자체의 경쟁 심화와 약가 인하 압박입니다. 이건 계속 안고 가야 할 리스크죠. 특히 지금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그 경구용 신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결과가 만약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오르포글리프론 실패 가능성. 그건 정말 큰 타격이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일라이릴리가 공급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리스크 등급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FDA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승인에 실패하거나 승인이 되더라도 임상 데이터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 일라일릴리의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면 또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면 기업 가치를 정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약물입니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나네맙 관련 리스크 등급은 높음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LP-1 경쟁 심화, 도나네맙 불확실성.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리스크죠. 아까 PE가 40배, 50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업계 평균 대비 이렇게 매우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임상 지연 소식이나 예상보다 실적이 아주 조금만 미스해도 주가가 순식간에 15%에서 25%씩 급락할 수 있는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와,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펀더멘털을 실제로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등급은 매우 높음으로 봐야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주가는 이 GLP-1 시장 성장 기대치가 계속 충족되는지
그리고 도난의 막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크게 환호하겠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악재나 실망스러운 소식에도 그동안 쌓였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성장성은 정말 탁월하고 재무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도 우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 높은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장기 투자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이런 단기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진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영진의 결정이나 발언도 투자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걸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죠. 맞습니다. 2024년 말이었죠. 일라일릴리가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동시에 배당금도 15%나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꽤 큰 규모의 발표였죠. 이게 사실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주주 환원에 나서는 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보통은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데 집중하니까요. 맞아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걸 GLP-1 모멘텀과 미래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만으로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을 약 3%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요? 150억 달러면 엄청 큰 금액인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작네요. 네, 150억 달러가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당시 일라이릴리 시가총액이 7,22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약 2% 수준이라서 직접적인 재무 효과보다는 우리 회사 미래에 대해 이렇게 자신 있다는 경영진의 시그널, 그 상징적인 의미의 시장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심리적인 효과가 더 컸다는 거군요. 배당금 15% 인상은 어땠나요? 배당금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라일릴리가 무려 5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온 배당 귀족주 중 하나거든요. 그런 기업이 배당금을 15%나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이고 또 주주 환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이것 또한 2%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 기여분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인상 합쳐서 한 5%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발표가 LLY의 압도적인 성장 펀더멘털과 함께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안정시키고 또 어쩌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주당 순이익, EPS를 얼마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시 평균 주가인 700달러에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걸 향후 3년에 걸쳐서 집행한다고 가정하면요. 네. 당시 발행 주식 수가 약 9억 4,700만 주였는데 150억 달러로는 약 2,143만 주 정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약 2.26%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발행 주식 수가 2.26% 줄어든다. 그럼 EPS는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 EPS가 약 2.26%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2.26%면 뭐 아주 큰 폭은 아니네요. 네, 시가총액 대비 매입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EPS 증가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맥락입니다. 시점과 맥락이요. 네, 이미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 즉 고평가 논란이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건 경영진 스스로가 우리 회사 주식, 지금 가격도 여전히 싸다.
미래 성장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생각하면 이건 아직 저평가다라고 시장에 강력하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경영진의 자신감의 발로다. 그렇죠. 지금도 막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를 하고 있고 또 신약 개발에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주 환원까지 하겠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또 주주 환원을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강도로만 보면 매우 강함, very strong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미래의 뛰어난 실적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영진의 시그널을 목표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나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목표 주가가 $900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900. 여기에 우선 자사주 매입에 따른 EPS 증가 효과 2.26%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겁니다. 추가 프리미엄이요? 어느 정도로요? 이 예시에서는 약 7% 정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과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주주 환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GLP-1 시장에서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아주 견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 바이오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EPS 증가분 2.26%에 추가 프리미엄 7%를 더하면 총 9.3% 정도의 프리미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 주가 $900에 이 9.3%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수정된 목표 주가는 약 $984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상입니다. $984.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경영진의 시그널이 밸류에이션에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가이던스, 즉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1111처럼 시장의 기대감이 극도로 높은 주식은 이 가이던스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가이던스가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2분기 가이던스를 한번 설정해보고 그 가이던스 대비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주식에 내재된 리스크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먼저 가상의 2분기 매출 의사 컨센서스, 슈도 컨센서스라는 걸 설정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식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 같은 겁니다. 아, 합리적인 기대치. 얼마로 설정했나요? 2분기 매출 의사 컨센서스를 $150억 설정했습니다. 이건 직전 분기인 1분기 매출 $127.3억 대비해서 약 18% 정도 성장하는 수준을 가정한 겁니다. $150억. 어떤 근거로 설정된 건가요? 과거 1112의 가이던스 달성률,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했죠.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의 성장률 비교, 당시 LNI 36% vs 노보 27% 예상. 거시경제나 산업 동향, 제약은 경기 방어적이긴 하지만 공급망 제약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가 얼마나 가시화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수요는 확실하지만 공급 제약이라는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회사가 실제로 발표하는 2분기 공식 가이던스 범위가 예를 들어 $146억에서 $154억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중간값은 $150억 아까 설정한 의사 컨센서스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다. 즉 현실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수요와 공급 관련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려면 가이던스 상단에 근접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실적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상의 가이던스 14억에서 15억 달러, 중간값 15억 달러를 바탕으로 실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실제 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인 146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예를 들어 145억 달러 이하로 나오는 미스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주가가 당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에 아주 치명적인 실망감을 안겨주는 결과죠. 공급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거나 혹은 경쟁이 심화되거나 부작용 이슈가 터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지탱해왔던 고성장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소멸되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말 무섭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는 실제 매출이 가이던스 중간값인 150억 달러 내외로 나오는 미치의 경우입니다. 즉,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낸 거죠. 이 경우 괜찮지 않을까요? 기대치에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우에도 주가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기대치에 부합했는데도 하락한다고요. 왜죠? 이게 바로 일라일릴리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약 성장률 자체가 이전 분기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보다 성장률이 뒤처지는 모습이라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와, 기대치에 맞춰도 안심할 수가 없군요. 정말 눈높이가 높네요.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긍정적이겠죠? 네, 세 번째는 실제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인 154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치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54억 달러 내외로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강력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주가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상승이네요. 그렇죠. 이건 늘어나는 수요를 회사가 잘 충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특히 MZ 매출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면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비트보다 더 좋은 건가요? 네, 마지막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제 매출이 16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경우죠. 160억 달러 이상.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도 생산 설비 투자 캐펙스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서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거나 혹은 실적 발표와 함께 오류포글리프론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같이 발표되는 경우일 겁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비만 시장에서 일라일릴리의 독점적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플러스 15% 이상 급등할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정말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네요. 기대치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조건 기대치를 뛰어넘어야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조군요. 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적 발표일에 임박해서 혹은 발표 직후에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실적 발표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LLY에 특화된 5가지 핵심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5가지 핵심 변수요? 뭔가요? 첫째는 당연히 GLP-1, 즉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합산 매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둘째는 회사 전체 총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셋째는 신규 파이프라인, 특히 오르포글리프론 같은 약물의 임상 데이터 관련 소식. 넷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얼마나 상향 조정하는지 그 폭. 마지막 5번째는 생산 및 공급망 확대와 관련된 경영진의 코멘트입니다. 아, MZ 매출, 전체 매출 성장률, 신규 파이프라인, 가이던스 상향폭, 공급망 코멘트. 이 5가지군요. 네, 이 5가지 변수 각각에 대해서 최상의 시나리오 불,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MZ 합산 매출 같은 경우
불 시나리오는 80억 달러 이상, 베이스는 65억에서 80억 달러, 베어는 65억 달러 미만, 이런 식으로요. 네, 각 변수별로 기준점을 정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기준점을 정해두고 실제 발표 내용이 각 시나리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 다음 그 조합에 따라서 미리 정해둔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겁니다. 액션 플랜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만약 5가지 결집에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 올 불을 충족했다. 그러면 이건 강력 매수 의견에 해당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플러스 20% 상향 조정하고 투자 비중도 30% 정도 확대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당일 주가 변동률은 플러스 12% 이상이겠죠. 와, 아주 공격적인 대응이네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요? 만약 5가지 변수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 올 베어에 해당한다면 이건 매도 고려 의견에 해당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20% 정도를 손절매하는 액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주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10% 이하일 거고요. 손절매까지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쯤에 해당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해당할 텐데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매수 유지 의견을 유지하되 발표된 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5% 내외로 소폭 조절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상 주가 변동률은 0%에서 플러스 8%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GLP-1 실적은 아주 좋은데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나쁜 소식이 나왔다거나 하는 경우요. 네, 그런 조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GLP-1 관련 지표는 불인데 파이프라인 관련 지표가 베어로 나왔다면 이때는 기존의 매수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하고 신규 매수는 일단 중단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 주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에 따른 액션 플랜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 아주 유용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옵션 시장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V라는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내재 변동성 IV요? 그게 뭔가요? 이건 옵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미래 주가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IV가 높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시장의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군요. 1라112 실적 발표를 앞두고 IV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는 실적 발표 직전 LLY의 IV를 60%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 수치는 아니고 가정치입니다만 IV 60%.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IV 60%를 이용해서 실적 발표 당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주가 변동폭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식은 IV를 연간 거래일수, 즉 계략 15개.87로 나누는 건데요. 60%를 15개.87로 나누면 약 3.78%가 나옵니다. 3.78%.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시장이 일라이랠리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위아래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3.8%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8%.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다른 대형주들이랑 비교하면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 예상 변동폭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2% 정도고요. 아마존은 플러스 마이너스 2.8% 정도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LLY의 플러스 마이너스 3.8%는 현저히 높죠. 와, 애플이나 아마존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클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군요. 네, 이에 바로 시간이 일라이릴리에 거는 높은 기대와 동시에 큰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우선 이 주식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하락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더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공급망 문제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살짝 내비치기만 해도 주가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실적이 좋아도 안심할 수 없네요. 네.
때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핵심 변수, GLP-1 매출, 가이던스, 파이프라인 등이 시장의 불시나리오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쌓였던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라이릴리의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회 요인이 리스크를 압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특히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보면 그 잠재력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어떤 걸 가정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마운자로와 죗바운드가 결국 GLP-1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확보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오르포글리프론과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까지 성공적으로 출시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는 거죠. 이 예상보다 더 커지고 500억 달러, 650억 달러, 플러스 150억 달러, 또 새로운 알츠하이머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서 플러스 100억 달러, 총 2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TAM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회사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 전망치도 기존에 예상했던 18% 수준에서 25%까지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7%포인트나 높아지는 거죠. CAGR이 25%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크게 상향되고 여기에 또 여러 개의 블록버스터급 파이프라인이 성공했다는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현재보다 50%에서 70% 이상 더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50%에서 70% 상승 잠재력 정말 엄청나네요. 핵심 제품의 독점적 지위 강화와 주요 파이프라인 성공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네, 물론 이건 가장 이상적인 기회 시나리오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라도 앞서 저희가 계속 분석했던 그 약가 규제 리스크나 신약 개발 실패 리스크 같은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최종적인 가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런 리스크들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 리스크 조정 할인율, Risk Adjusted Discount Rate, 줄여서 RADR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 RADR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계산했나요? 우선 기본이 되는 자본 비용, 즉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7.5%로 가정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대형 제약사의 WACC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본 할인율 7.5%. 여기에 일라일리리가 가진 특수한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혁신 신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약가 규제 압박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2.0%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즉 할인율을 더 높인 거죠. 아, 리스크가 높으니까 할인율을 더 높여서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일라일리리가 GLP-1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선도 지위, 우수한 생산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강점이죠. 이런 강점들을 고려해서는 오히려 할인율을 좀 낮춰주는 디스카운트를 적용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1.5%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아, 강점은 반영해서 할인율을 낮춰준다. 네, 그래서 최종 RIDR은 기본 WACC 7.5%에 리스크 프리미엄 2.0%포인트를 더하고 경쟁 우위 디스카운트 1.5%포인트를 빼서 최종적으로 8.0%가 도출되었습니다. 7.5 플러스 2.0 플러스 1.5 플러스 8.0%. 이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8.0%를 사용해서 뭘 하는 건가요? 이 8.0%라는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일라이리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오는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DCF 모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 주가랑 비교해서요. 적용해서 DCF 모델을 돌려본 결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5% 상승 여력.
리스크를 다 반영했는데도 그 정도 여력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약가 규제와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보수적으로 반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및 당뇨 시장의 구조적인 폭발적 성장 기회가 워낙 커서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판단에 기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사용된 모델의 세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112는 규제 리스크 등의 민감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GLP-1 프랜차이즈가 보여주는 독보적인 시장 침투력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이러한 리스크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한 할인율 RADOR 8.0%를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성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일라이릴리라는 정말 뜨거운 기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GLP-1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그 폭발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혁신적인 후속 파이프라인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요인은 정말 분명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또 약가 인하와 같은 만만치 않은 규제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경쟁 환경과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불확실성, 이런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항상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일라이릴리의 미래 가치는 이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또 분석한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된 모든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청취자, 당신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AI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교차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